지축을 뒤흔들며 우주로 향해 날아간 저 엄청난 로켓은 우주시대의 상징이 됐다. 유인 우주선 로켓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Liftoff at 7:51 a.m.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보스톡 1호의 발사대로 걸음을 옮겼다. 소련은 우주를 향한 첫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사람을 태운 채 지구 궤도를 돌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우주 로켓을 개발했다고 자신했다. 바이코노르 우주기지 발사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스톡 1호는 건물 10층 높이에다 등유와 액화산소를 담은 기폭 연료가 7톤이나 담겨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의 무인 테스트에서 성공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끈질긴 희망을 갖고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다. 점화 과정에서 화재가 나거나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 속으로 튕겨나갈 경우 인류 최초의 우주 미아가 되고 만다. Заря-1, зажигание. 지난 세기에 등장한 로켓 개발의 선구자로 불리는 로버트 고다드, 헤르만 오베르트, 그리고 폰 브라운도 바로 이 순간을 꿈꾸며 연구에 매진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엔 서방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로켓 개발의 선구자가 있었다. 그의 신원은 1급 기밀로 숨겨져 왔다. 소련 우주비행 프로그램의 책임자 세르게이 코롤료프 박사였다. Желаем вам доброго полета и благополуч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нашу родную землю. Я Заря-1, прием. 코롤료프 역시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하며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로켓을 설계하고 만들었다. 그는 1930년대 모스크바에서 제트 추진 연구회란 뜻의 약칭인 거드라는 로켓 연구 학회를 이끌었다. 이들은 액체 연료 로켓을 이론화했던 러시아의 콘스탄틴 티올콥스키와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했던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의 업적을 연구했다. 로버트 고다드의 업적은 러시아에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신문을 통해 고다드가 액체 추진제 로켓을 개발했다는 놀라운 소식에 접했던 거죠. 미국 언론에서는 고다드가 머지않아 달까지 로켓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떠들자 러시아에서는 우리들도 최소한 로켓을 발사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다드의 성공이 소련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했죠. 특히 로켓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가졌던 거드 학회 멤버들은 고다드가 혼자서도 저 정도를 했는데 우리 여러 명이서 못할 게 뭐냐고 하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1933년에 독자적인 액체 추진제 로켓을 발사했다. 거드 9호란 이름의 이 로켓은 약 18초 동안 비행했다. 코롤료프는 이 일로 소련 군부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군용 로켓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다. 하지만 1930년대 말 조세프 스탈린은 광기 어린 숙청으로 많은 과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코롤료프는 목숨을 건졌지만 2차 대전 내내 수용소에서 전투기를 설계하며 지냈다. 하지만 그는 1946년에 석방된 뒤에 독일의 V2 로켓을 분석해 가공할 만한 신무기인 로켓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다. 코롤료프의 첫 번째 과제는 V2를 재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자적인 연구를 할 만한 자유가 주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는 곧 로켓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코롤료프는 V2를 혁신적으로 개량한 아이디어를 냈다. 연료 탱크를 로켓의 외면과 통합하고 탄두 부분은 동체와 분리해 설계한 것이다. 이 새로운 설계는 로켓을 좀 더 가볍게 하고 탄두의 정확도를 높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소련과 미국에서 코롤료프와 폰 브라운이 서로를 모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동일한 설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코롤료프는 군사용 로켓 개발을 계속해 1957년엔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7을 시험 발사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로켓이었다. 코롤료프는 이제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울 만한 수준이 됐다는 것을 확신했다. 소련에선 우주 탐사보다는 군사적 목적의 로켓 개발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지도자들은 우주 로켓이 체제 선전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롤료프도 이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57년) 소련은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5를 발사했다. 물론 이를 미국인들에게 한껏 과시할 수 있게 조치했다. 소련 위성에서 전송한 주파수가 20메가와 40메가 사이클이었습니다. 두 주파수는 바로 미국의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와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위성의 신호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앞섰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서방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죠. (1957년) 말 소련은 최초로 동물을 우주로 실어보내기 위한 캡슐을 개발했다. 라이카란 이름의 개였다. 개는 좁은 캡슐 안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하지만 지구로 되돌아오게 하는 장치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는 우주에서 열흘 만에 죽었다. 코롤료프는 이제 꿈 많던 젊은 시절부터 가슴에 품어온 진짜 목표를 향해 눈을 돌렸다. 그것은 바로 달에 가는 로켓이었다. 1959년 소련의 루나 3호는 달 뒤편의 어두운 쪽을 세계 최초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961년 유리 가가린의 역사적인 우주 비행이 이루어졌다. R7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로켓 보스토크 1호가 장장 108분 동안 우주 비행을 했다.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소련의 대성공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 성공은 소련 국민들의 천재성과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력의 결실이다. 또한 소련이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임을 입증한 쾌거라고 과시했다. 소련 전역이 환호성으로 넘쳐났지만 코롤료프는 영광의 무대에 나서지 못했다. 그의 신호는 여전히 외부의 비밀로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저 발사용 로켓과 우주선의 수석 설계자란 명칭으로만 언급될 뿐이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인간을 최초로 우주로 보낸 유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만든 과학자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에서는 코롤료프의 이름조차 밝히기를 거부했고 결국 코롤료프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롤료프의 천재적 업적 덕분에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갔다. 1963년 소련은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발렌티나 텔레시코바를 우주에 보냈다. 1965년엔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최초의 우주 유영을 했다. 이 같은 대업적에도 불구하고 코롤료프는 1966년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영웅적인 과학자로서의 명예를 누리진 못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실로 지대하다. 그는 우주 탐사의 역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으며 소련이 우주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1961년 5월 6일) 이제부터 미국의 차례였다. 유리 가가린의 역사적인 우주 비행이 있은 지 3주 뒤에 앨런 셰퍼드가 레드스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로켓을 타고 미국 최초로 우주 비행에 나섰다. 하지만 그가 탔던 머큐리스 프리덤 7호는 16분 동안 가까스로 준궤도 비행을 하는데 그쳤다. 이것도 물론 상당한 성과였지만 세계인들이 볼 때 미국의 성과는 소련의 화려한 성공에 가려 빛을 잃고 말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봤다. 그는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느끼고 공감할 만한 어떤 목표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 경쟁은 아주 매력적이었죠. 적대국인 소련보다 앞서 나가자는 목표를 정하고 그걸 실행하자는 국민적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맹목적인 우주 탐사 경쟁이 시작됐죠. 케네디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에 미국이 결코 소련에 뒤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밀턴 로제는 당시 미 항공우주국의 발사용 로켓 국장이었다. 절 포함해서 많은 항공우주국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게 소련을 꺾는 가장 확실한 길은 미국이 달에 먼저 착륙하는 거라고 건의했습니다. 소련이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1961년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아폴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과감한 선언을 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대통령의 그 한마디로 250억 달러의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제출한 아폴로 계획 예산안은 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1961년 당시 미 항공우주국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만한 강력한 로켓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1953년에 개발된 레드스톤은 소련의 보스토크에 비해 추진력이 6분의 1에 불과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레드스톤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이 개발돼야만 했다. 지구 궤도에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시속 29,000km의 속력이 필요하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빠른 시속 40,000km의 속력이 필요하다. 폰 브라운은 미 항공우주국의 마샬 우주비행센터 소장이 됐다. 그는 세턴이란 발사용 로켓을 개발해 왔는데 성능을 개량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는 추진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주피터와 토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됐던 엔진 8개를 다발로 묶는 방식을 설계했다.
또한 수평 유지형으로 조종되는 외부 엔진에 680톤의 추진력을 내는 신형 로켓을 구상했다. 이것은 아주 혁신적인 설계였지만 일부에선 애초부터 무리라고 봤다. 최후의 다발 엔진이라고 농담이 오갈 정도였다. 하지만 폰 브라운은 계속 추진했다. 1961년 10월 27일 세턴 1호가 발사대에 올려졌다. 탑재부에는 속에 물을 채워 넣은 모형을 장착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 세턴 1호가 다발 엔진에서 불을 뿜으며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을 이륙했다. 18분 동안의 비행을 통해 다발 엔진의 타당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이 엄청난 동력에도 불구하고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가는데 충분한 만큼의 추진력은 제공하지 못했다. 엄청난 동력을 내는 신형 로켓 엔진을 설계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엔진 하나가 680톤의 추진력을 갖게 제작됐다. 이 엄청난 새로운 동력 장치는 F1이라고 명명됐다. 이 신형 엔진의 비결은 고속 연료 탱크였다. 액체 산소와 등유 연료를 초당 3톤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였다. F1 엔진을 다발로 설치하면 세턴 로켓이 달까지 가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달에 도달하는 방법이 결정돼야만 신형 로켓의 정확한 구조를 확정할 수 있었다. 아폴로 개발팀에선 3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로제는 직접 비행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F1 엔진 8개를 묶어 5,450톤의 추진력을 내는 엄청난 크기의 발사용 로켓이 필요하게 된다. 노바란 이름의 이 로켓은 끝내 현실화되지 못했다. 폰 브라운은 지구 궤도 방식을 선호했다. 2개의 소형 로켓이 우주 정거장에서 랑데뷰한 다음에 탑재된 우주선끼리 결합해 달까지 날아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원하는 발사 시한에 맞추기가 어려워 보였다. 실무추진위원장인 로버트 길로스가 달 궤도 랑데부 방식을 제안했다. 달 궤도까지 로켓을 보낸 다음에 소형 착륙선을 내려보낸다는 것이다. 결국 이 방식이 채택됐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발사용 로켓은 세턴 로켓을 3단으로 개조한 세턴 5형이었다. 우선 F1 엔진 5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상단부는 신형 J2 엔진의 동력을 받는다. 고휘발성 액체 산소가 사용되는데 이는 강력한 연료이긴 하지만 쓰기가 쉽지 않다. 액체 온도가 영하 220도이기 때문이다. J2 엔진은 작고 가벼운 형태지만 한 대당 90톤의 추진력을 낸다. 2단과 3단 로켓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야말로 액체 연료 로켓의 연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고다드도 그걸 깨달았고 티올코프스키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액체 산소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 수소야말로 인간을 달까지 보내는 로켓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턴 5형 로켓의 비행은 1단계로 F1 엔진 5대가 2분 30초 동안 분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간 뒤에는 2단계로 J2 엔진 5대가 6분 30초 동안 분사된다. 그리고 3단 로켓은 J2 엔진 1대가 2분간 분사되다가 나중에 다시 6분 동안 재점화된다. 계획은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미국의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 아폴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일만 남았다. 미국 전역에 걸쳐 2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30여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아폴로 프로젝트의 규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차 대전 때 원자탄을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 정도가 그에 버금갈 정도고 민간 프로젝트는 근접하지도 못했죠. 미국이 추진했던 과학기술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고난도의 작업 중 하나였고 제 생각으로는 인류 역사상으로 볼 때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이 진척되는 동안 소련도 달에 로켓을 보내는 연구를 계속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케네디 대통령의 요구 시한을 늘 염두에 두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폴로 계획의 근본적인 목표는 달을 정복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가자는 게 목표였죠. 4, 3, 2, 1. Ignition. 미 항공우주국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머큐리 우주선과 제미니 우주선이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를 통해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으며 달로 가는 데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다. 머큐리 계획은 아폴로 프로젝트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주에 발을 내딛는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목적은 우주라는 낯설은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머큐리호를 통해 우주에서 벌어질 모든 걸 가늠해 봐야 했습니다. (1963년까지) 머큐리 계획에 따라 6명이 아틀라스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갔다. (1965년엔) 제미니 계획에 따라 2명이 타이탄2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타고 지구 궤도에 올라갔다. 제미니는 2명이 탑승하는 캡슐형 우주선으로서 우주 공간에서의 랑데뷰와 도킹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달에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들입니다. 제미니 계획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배우게 됐죠. 이런 과정은 아폴로호에서도 필요했던 겁니다. 제미니호를 통해 최초의 우주 유형과 우주선 외부 작업 등을 실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선 차세대 세턴 로켓인 1-2형을 개발했다. 이것은 2단 로켓이었다. 1단 로켓은 세턴 1형과 비슷하게 8개의 타발 엔진이 달렸다. 하지만 상단부엔 신형 J2 수소 동력 장치가 달렸다. 이 신형 상단부는 세턴 5형 로켓이 우주에 진입할 때 가장 선두에 서게 됐다. 로켓 상단부에는 아폴로호의 모형을 탑재했다. (1966년 2월 26일) 세턴 1-2형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지상 400km의 고도에 도달했다. 상단부의 J2 수소 엔진도 완벽하게 작동했다.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호가 1년 안에 발사될 전망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발사 시한이 지켜질 것 같았다. 하지만 1967년 1월 27일 카운트다운 시험을 하다가 내부 화재가 발생해 버질 그리섬, 에드 화이트, 로저 채피 등의 우주 비행사들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안전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다. 너무 서둘렀던 탓이 분명했다.
유인 우주선 계획은 보류됐다. 한편 나흘 뒤에 소련 정부는 1968년 말까지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국이 앞설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마샬 우주비행센터 책임자 폰 브라운은 세턴 5형 로켓의 개발 작업을 계속했다. 수차례의 모의 발사 테스트를 통해 다발 엔진의 실현성이 입증됐다. 1단 로켓엔 F1 엔진 5개를, 2단 로켓엔 J2 엔진 5개를 장치했다. 드디어 세턴 5형 로켓이 완성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초대형 신형 로켓은 길이가 109m, 연료를 다 채울 경우 무게가 2,700톤을 넘는다. 고다드가 만든 최초의 로켓에서부터 이 세턴 5형 로켓까지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다. 고다드의 로켓은 길이가 3m도 안 됐고 V2는 약 14m, 보스토크 로켓은 약 38m에 불과했다. 로켓을 제작하고 실험하고 운반하는 과정의 집안 물류 시스템도 발사 기술 못지않게 눈부시게 발전했다. 마샬 우주센터에 설치된 실험대는 케이프 케네디를 제외하고는 3단 로켓인 세턴 5형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곳에서 로켓은 400시간 이상의 진동과 충격 변형 실험을 받았다. 세턴 로켓과 관련된 것은 모두 대형이었다. 로켓의 부품을 각 제조회사에서 실험장으로 운반하는 데는 대형 화물선과 바지선이 동원됐고 때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도 했다.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턴 5형의 각 단계별 로켓을 적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프레그넌트 거피 그리고 슈퍼 거피란 이름의 대형 항공기가 등장했다. 1단 로켓 하나를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로 운반하는 데 18시간이 걸렸다. 배로 갈 경우엔 18일 이상이 소요됐다. 케이프 케네디에 지어놓은 초대형 발사체 조립장에서 로켓이 조립됐다. 건물 면적이 32,000평방미터에 이르고 미 국방성 건물보다 1.5배나 더 컸다. 완성된 로켓은 초대형 궤도 차량에 의해 조립장 건물에서 발사대로 옮겨졌다. 그 차량은 야구장보다도 컸으며 무게가 2,700톤이나 되고 최고 속도는 시속 1.6km였다. (1967년) 가을 세턴 5형 로켓이 최초의 시험 발사에 들어갔다. 빠듯한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이 첫 번째 발사부터 전력 발사, 즉 3단 로켓 모두를 불가동시키기로 하는 대담한 선택을 했다. (1967년 11월 9일) 아침 7시 케네디 우주센터 주변은 거대한 충격파로 뒤흔들리다가 120데시벨이 넘는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울렸다. 어떤 사람은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느냐보다도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아폴로 4호의 무인 발사가 완벽하게 성공하자 폰 브라운은 이날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언급하며 오직 유인 달 착륙만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68년 4월 4일 세턴 로켓의 두 번째 무인 발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포고, 일명 스카이 콩콩 효과라고 불리는 심한 진동이 우려를 자아냈다. 더구나 다음번 발사는 유인 발사로 계획돼 있었다. 미 항공우주국은 언제 로켓에 우주 비행사를 태울 것인가를 놓고 고심했다. 아울러 점검에 점검이 거듭됐다. 우주 비행이라는 게 늘 어느 정도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정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관계자들이 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복 점검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부분을 점검하면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점검하고 상급자가 그걸 또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의 확률을 상당히 높게 만드는 거죠. 1960년대도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9월엔 소련의 무인 우주선 존두 5호가 달 궤도를 비행했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은 소련이 12월이나 다음해 1월에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 탐사 계획 사상 가장 큰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아폴로 우주선 최초의 유인 비행 테스트를 지구 궤도가 아니라 달 궤도로 정한 것이다. (1968년 12월 21일) 제39번 발사장에 아폴로 8호가 대기했다. 아침 8시 5개의 F1 엔진이 불을 뿜었다. We have liftoff. Liftoff at 7:51 a.m. Eastern Standard Time. 3,400톤의 추진력, 1억 6천만 마력, 초당 15톤의 연료가 연소됐다. 우주비행사 프랭크 보먼, 제임스 로벨, 윌리엄 앤더즈가 탄 로켓은 1단계로 시속 9,600km의 속력을 유지하며 지상 58,000m 고도까지 상승했다. Following Houston, you are go for staging. Over. Roger. Understand, sir. Following. We hear you loud and clear, following. Okay, the first stage was very smooth, and this one is smoother. 1단 로켓이 떨어지자 5대의 J2 엔진이 가동해 아폴로 8호는 지상 160k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갔고 궤도 진입 속도인 시속 28,000km에 육박했다. (3단) 로켓의 J2 엔진이 점화되자 속도는 더욱 빨라져 궤도 이탈 속도인 시속 4만 km에 이르렀다. And Borman says we've got Seco. Cutoff was right on the second. J2 엔진과 분리된 아폴로 8호는 달을 향해 날아갔다. 우주비행사들은 3단 로켓이 우주 속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지켜봤다. Last clear, we're taking pictures of the S-4B. The post-separation sequence is completed, and we seem to have a high gain. 3명의 우주비행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달 궤도를 돌며 보냈다.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다. 소련의 한 우주 로켓 개발 관계자는 그날 일지에 이렇게 적어놨다. 우리에게 오늘은 먼저 달에 갈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우울하고 슬픈 날이다. 달을 향해 떠난 우주 비행사들의 이름이 미국인 보먼, 로벨, 앤더즈인 것이다. 비콥스키나 포포비치, 레오노프가 아니라. 우주경쟁 초기에 의기양양했던 소련은 코롤료프가 설계했던 N1 달 로켓을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소련이 개발했던 로켓도 미국의 세턴 5형 로켓과 크기나 동력면에서 거의 비등했습니다. 하지만 세턴처럼 엔진 5개가 결합한 게 아니라 무려 30개의 소형 엔진을 결합시킨 형태였죠. 그런데 하나로 통합된 성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드디어
미국이 우주 경쟁의 결승점에 먼저 도달했다.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왕복선 기획단이 발족돼 로켓의 재사용 방안을 연구했다.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가 지상으로 귀환하고 다시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런 로켓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 행성 탐사선 등의 탑재물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미 공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미 항공우주국은 여러 가지 설계 방안을 시도해봤다. 연구는 신속하게 진척됐다. 1972년 1월경 우주 수송 시스템이 제작돼 승인을 얻었다. 5년 뒤에는 최초의 착륙 테스트가 성공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주 왕복선의 경우 착륙 시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공기역학적 설계가 관건이다. 1981년 4월 12일 최초의 우주 왕복선이 발사됐다. 우연히도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우주 왕복선은 케이프 커네버럴의 발사체 조립장에서 결합됐다. 우주선인 오비터와 회수가 가능한 두 개의 대형 부착식 고체 연료 추진 장치, 그리고 유일하게 폐기해버리는 부분인 외장 연료 탱크였다. 이 외장 탱크는 길이가 15층 빌딩보다 더 높다. 여기엔 오비터의 엔진에 공급할 연료가 담겨 있다. 우주 비행에 들어간 지 9분 뒤에 폐기돼 인도양의 바닷속에 떨어진다. 오비터 자체는 DC-9 항공기 정도의 크기다. 3개의 액체 수소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엔진 하나당 170톤 이상의 추진력을 낸다. 우주왕복선의 본체 엔진인 SSME는 재사용 가능한 최초의 로켓 엔진이었다. 모든 엔진의 동력을 다 합치면 후버댐의 전기 발전량의 23배나 된다. 9, we have a go for engine start. 6, 5, 3, 2, 1. Ignition and liftoff. Discovery now on its way to service NASA's Hubble Space Telescope. Houston now controlling. 두 개의 고체 연료 추진 장치에서 2,600톤의 추진력을 내는데 그 대부분이 발사한 지 처음 2분 동안에 소모된다. 우주왕복선이 지상 40km 고도에 도달하면 소형 분리 로켓에서 추진 장치가 떨어져 나온다. SRB separation is confirmed. 2 minutes, 20 seconds into the flight. 추진 장치는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290km 떨어진 바닷속에 추락했다. 이 45m 크기의 실린더는 특수 인양선에 의해 항구로 보내진 다음에 차후 발사를 위해 수리되고 연료가 채워진다. 우주왕복선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고를 냈다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지만 10여 차례의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인공위성과 행성 간 탐사선을 발사하고 회수하고 수리하는 임무가 그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고비용이라서 미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최초의 우주 왕복선은 1981년에 발사됐고 그 당시의 기술은 지금 낡은 것이 됐습니다. 1981년에 만들어진 컴퓨터나 PC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하지만 그 당시 만든 우주 왕복선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세대 우주 왕복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현재 활발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로켓의 미래는 재활용 면에서 고도의 효율성을 가진 발사체를 만드는 데 달려있다. 현재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X-33 벤처스타다. X-33은 수직 형태로 발사된다. 하지만 착륙은 평범한 활주로에도 가능하다. 우주선 전체가 통째로 착륙과 이륙을 하게끔 개발했다. 이 우주선의 목표는 탑재물 발사 비용을 $10,000 수준에서 $1,00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 미래 우주선의 추진 시스템은 놀랍게도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시험했던 로켓 엔진이다. 리니어 에어로 스파이크란 것이다. 기존의 로켓 엔진은 불타는 가스를 종 모양의 노즐을 통해 분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에어로 스파이크 엔진은 노즐이 필요 없다. 분출 에너지가 로켓 내부로 향하고 대기 압력이 보이지 않는 외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로켓의 형태를 바꾸고 어떠한 고도에서도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하게 한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실험되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하지만 오늘날엔 가벼운 구조물과 방화벽 등의 기술적 발전 덕분에 에어로 스파이크가 가능해졌다. X-33에 장착된 7개의 에어로 스파이크 엔진은 음속의 15배인 마하 15의 속도를 넘어서게 한다. 미 항공우주국은 이 프로젝트가 21세기 초에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야심찬 계획이 가능한 것은 X-33이 세턴 로켓용으로 만든 J2 엔진 부품 가운데 남은 터보 펌프를 쓰기 때문이다. (21세기) 내내 로켓 과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거듭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의 선구자들이 가졌던 우주 탐사의 꿈을 능가하는 현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아무리 놀라운 발전을 한다고 해도 최초의 감격적인 순간이 갖는 의미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로켓이 처음으로 발사되던 순간, 그리고 인간이 중력의 굴레를 받고 저 우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순간 말이다. 이를 노렸다. 지축을 뒤흔들며 우주로 향해 날아간 저 엄청난 로켓은 우주시대의 상징이 됐다. 유인 우주선 로켓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보스톡 1호의 발사대로 걸음을 옮겼다. 소련은 우주를 향한 첫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사람을 태운 채 지구 궤도를 돌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우주 로켓을 개발했다고 자신했다. 바이코노르 우주기지 발사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스톡 1호는 건물 10층 높이에다 등유와 액화산소를 담은 기폭 연료가 7톤이나 담겨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의 무인 테스트에서 성공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끈질긴 희망을 갖고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다. 점화 과정에서 화재가 나거나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 속으로 튕겨나갈 경우 인류 최초의 우주 미아가 되고 만다. Я заря 1. Зажигание. 지난 세기에 등장한 로켓 개발의 선구자로 불리는 로버트 고다드, 헤르만 오베르트, 그리고 폰 브라운도 바로 이 순간을 꿈꾸며 연구에 매진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엔 서방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로켓 개발의 선구자가 있었다. 그의 신원은 1급 기밀로 숨겨져 왔다. 소련 우주비행 프로그램의 책임자 세르게이 코롤리오프 박사였다. Желаем вам доброго полета и благополуч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нашу родную землю. Я Заря-1, прием. 코롤리오프 역시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하며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로켓을 설계하고 만들었다. 그는 1930년대 모스크바에서 제트 추진 연구회란 뜻의 약칭인 거드라는 로켓 연구 학회를 이끌었다. 이들은 액체 연료 로켓을 이론화했던 러시아의 콘스탄틴 티올코프스키와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했던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의 업적을 연구했다. 로버트 고다드의 업적은 러시아에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신문을 통해 고다드가 액체 추진제 로켓을 개발했다는 놀라운 소식에 접했던 거죠. 미국 언론에서는 고다드가 머지않아 달까지 로켓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떠들자 러시아에서는 우리들도 최소한 로켓을 발사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다드의 성공이 소련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했죠. 특히 로켓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가졌던 거드 학회의 멤버들은 고다드가 혼자서도 소련을 꺾는 가장 확실한 길은 미국이 달에 먼저 착륙하는 거라고 건의했습니다. 소련이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1961년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아폴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과감한 선언을 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대통령의 그 한마디로 250억 달러의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제출한 아폴로 계획 예산안은 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1961년 당시 미 항공우주국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만한 강력한 로켓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1953년에 개발된 레드스톤은 소련의 보스토크에 비해 추진력이 6분의 1에 불과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레드스톤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이 개발돼야만 했다. 지구 궤도에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시속 29,000km의 속력이 필요하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빠른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력이 필요하다. 폰 브라운은 미 항공우주국의 마샬 우주비행센터 소장이 됐다. 그는 세턴이란 발사용 로켓을 개발해 왔는데 성능을 개량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는 추진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주피터와 토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됐던 엔진 8개를 다발로 묶는 방식을 설계했다. 또한 수평 유지형으로 조종되는 외부 엔진에 680톤의 추진력을 내는 신형 로켓을 구상했다. 이것은 아주 혁신적인 설계였지만 일부에선 애초부터 무리라고 봤다. 최후의 다발 엔진이라고 농담이 오갈 정도였다. 하지만 폰 브라운은 계속 추진했다. 1961년 10월 27일 세턴 1호가 발사대에 올려졌다. 탑재부에는 속에 물을 채워 넣은 모형을 장착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 세턴 1호가 다발 엔진에서 불을 뿜으며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을 이륙게 했다. 18분 동안의 비행을 통해 다발 엔진의 타당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이 엄청난 동력에도 불구하고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가는데 충분한 만큼의 추진력은 제공하지 못했다. 엄청난 동력을 내는 신형 로켓 엔진을 설계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엔진 하나가 680톤의 추진력을 갖게 제작됐다. 이 엄청난 새로운 동력 장치는 F1이라고 명명됐다. 이 신형 엔진의 비결은 고속 연료 탱크였다. 액체 산소와 등유 연료를 초당 3톤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였다. F1 엔진을 다발로 설치하면 세턴 로켓이 달까지 가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달에 도달하는 방법이 결정돼야만 신형 로켓의 정확한 구조를 확정할 수 있었다. 아폴로 개발팀에선 3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로제는 직접 비행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F1 엔진 8개를 묶어 5,450톤의 추진력을 내는 엄청난 크기의 발사용 로켓이 필요하게 된다. 노바란 이름의 이 로켓은 끝내 현실화되지 못했다. 폰 브라운은 지구 궤도 방식을 선호했다. 2개의 소형 로켓이 우주 정거장에서 랑데뷰한 다음에 탑재된 우주선끼리 결합해 달까지 날아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원하는 발사 시한에 맞추기가 어려워 보였다. 실무추진위원장인 로버트 길로스가 달 궤도 랑데부 방식을 제안했다. 달 궤도까지 로켓을 보낸 다음에 소형 착륙선을 내려보낸다는 것이다. 결국 이 방식이 채택됐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발사용 로켓은 세턴 로켓을 3단으로 개조한 세턴 5형이었다. 우선 F1 엔진 5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상단부는 신형 J2 엔진의 동력을 받는다. 고휘발성 액체 산소가 사용되는데 이는 강력한 연료이긴 하지만 쓰기가 쉽지 않다. 액체 온도가 영하 220도이기 때문이다. J2 엔진은 작고 가벼운 형태지만 한 대당 90톤의 추진력을 낸다. 2단과 3단 로켓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야말로 액체 연료 로켓의 연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고다드도 그걸 깨달았고 티얼코프스키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액체 산소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 수소야말로 인간을 달까지 보내는 로켓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턴 5형 로켓의 비행은 1단계로 F1 엔진 5대가 2분 30초 동안 분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간 뒤에는 2단계로 J2 엔진 5대가 6분 30초 동안 분사된다. 그리고 3단 로켓은 J2 엔진 1대가 2분간 분사되다가 나중에 다시 6분 동안 재점화된다. 계획은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미국의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 아폴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일만 남았다. 미국 전역에 걸쳐 2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30여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아폴로 프로젝트의 규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차 대전 때 원자탄을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 정도가 그에 버금갈 정도고 민간 프로젝트는 근접하지도 못했죠. 미국이 추진했던 과학기술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고난도의 작업 중 하나였고 제 생각으로는 인류 역사상으로 볼 때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이 진척되는 동안 소련도 달에 로켓을 보내는 연구를 계속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케네디 대통령의 요구 시한을 늘 염두에 두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폴로 계획의 근본적인 목표는 달을 정복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가자는 게 목표였죠. 4, 3, 2, 1. Ignition. 미 항공우주국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머큐리 우주선과 제미니 우주선이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를 통해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으며 달로 가는 데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다. R7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로켓 보스토크 1호가 장장 108분 동안 우주 비행을 했다.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소련의 대성공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 성공은 소련 국민들의 천재성과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력의 결실이다. 또한 소련이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임을 입증한 쾌거라고 과시했다. 소련 전역이 환호성으로 넘쳐났지만 코롤료프는 영광의 무대에 나서지 못했다. 그의 신원은 여전히 외부의 비밀로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저 발사용 로켓과 우주선의 수석 설계자란 명칭으로만 언급될 뿐이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인간을 최초로 우주로 보낸 유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만든 과학자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에서는 코롤료프의 이름조차 밝히길 거부했고 결국 코롤료프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롤료프의 천재적 업적 덕분에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갔다. 1963년 소련은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발렌티나 텔레시코바를 우주에 보냈다. 1965년엔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최초의 우주 유영을 했다. 이 같은 대업적에도 불구하고 코롤료프는 1966년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영웅적인 과학자로서의 명예를 누리진 못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실로 지대하다. 그는 우주 탐사의 역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으며 소련이 우주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1961년 5월 6일) 이제부터 미국의 차례였다.
유리 가가린의 역사적인 우주 비행이 있은 지 3주 뒤에 앨런 셰퍼드가 레드스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로켓을 타고 미국 최초로 우주 비행에 나섰다. 하지만 그가 탔던 머큐리스 프리덤 7호는 16분 동안 가까스로 준궤도 비행을 하는데 그쳤다. 이것도 물론 상당한 성과였지만 세계인들이 볼 때 미국의 성과는 소련의 화려한 성공에 가려 빛을 잃고 말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봤다. 그는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느끼고 공감할 만한 어떤 목표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 경쟁은 아주 매력적이었죠. 적대국인 소련보다 앞서 나가자는 목표를 정하고 그걸 실행하자는 국민적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맹목적인 우주 탐사 경쟁이 시작됐죠. 케네디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에 미국이 결코 소련에 뒤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밀턴 로제는 당시 미 항공우주국의 발사용 로켓 국장이었다. 절 포함해서 많은 항공우주국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게 저 정도를 했는데 우리 여러 명이서 못할 게 뭐냐고 하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1933년에 독자적인 액체 추진제 로켓을 발사했다. 거드 9호란 이름의 이 로켓은 약 18초 동안 비행했다. 코롤요프는 이 일로 소련 군부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군용 로켓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다. 하지만 1930년대 말 조세프 스탈린은 광기 어린 숙청으로 많은 과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코롤요프는 목숨을 건졌지만 2차 대전 내내 수용소에서 전투기를 설계하며 지냈다. 하지만 그는 1946년에 석방된 뒤에 독일의 V2 로켓을 분석해 가공할 만한 신무기인 로켓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다. 코롤요프의 첫 번째 과제는 V2를 재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자적인 연구를 할 만한 자유가 주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는 곧 로켓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코롤요프는 V2를 혁신적으로 개량한 아이디어를 냈다. 연료 탱크를 로켓의 외면과 통합하고 탄두 부분은 동체와 분리해 설계한 것이다. 이 새로운 설계는 로켓을 좀 더 가볍게 하고 탄두의 정확도를 높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소련과 미국에서 코롤요프와 폰 브라운이 서로를 모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동일한 설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코롤요프는 군사용 로켓 개발을 계속해 1957년엔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7을 시험 발사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로켓이었다. 코롤요프는 이제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울 만한 수준이 됐다는 것을 확신했다. 소련에선 우주 탐사보다는 군사적 목적의 로켓 개발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지도자들은 우주 로켓이 체제 선전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롤요프도 이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57년) 소련은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5를 발사했다. 물론 이를 미국인들에게 한껏 과시할 수 있게 조치했다. 소련 위성에서 전송한 주파수가 20메가와 40메가 사이클이었습니다. 두 주파수는 바로 미국의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와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위성의 신호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소련이 미국